한양 궁궐 깊은 곳, 붉은 병풍 뒤로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어린 세자의 그림자입니다. 그 아이의 눈빛엔 두려움이 서려 있고 의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 한편엔 결코 채워지지 않을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이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저 알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였다는 것을, 자신의 어머니가 역적으로 불렸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는 순간 그 모든 죄가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라고 명한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야 했던 아들. 그는 왕이 되었으나 단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조선 제20대 왕 경종. 그는 왕이 아니라 죄의 증거로 태어났습니다. 어찌하여 한 사람의 탄생이 이토록 무거운 죄가 되었을까요? 어찌하여 왕위에 오르는 것이 축복이 아닌 형벌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가 평생을 견뎌야 했던 왕관의 무게에 관한 것입니다. 그 무게는 어쩌면 그 자체가 죄의 대가였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올리겠습니다. 숙종 14년 한양의 봄은 화사했습니다. 궁궐 안자경전에서는 후궁장 씨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중전 민씨, 훗날 인현왕후로 불릴 그녀는 아직 소생이 없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왕실엔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던 터라 이 소식은 궁궐 전체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숙종은 기뻐했습니다. 아니, 기뻐한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흥분했고 조급했으며 그 무엇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과인에게 아들이 생겼다. 조선의 국본이 서게 되었구나. 그의 목소리엔 오랜 갈증이 풀린 듯한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후궁장 씨가 낳은 아이, 그가 바로 훗날의 경종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탄생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숙종은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그를 원자로 책봉하려 했습니다. 원자란 왕세자가 되기 전 단계의 칭호입니다. 중전의 소생이 아닌 후궁의 아들을 원자로 삼는다는 것은 곧 그를 왕위 계승자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신들은 하나같이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중전마마께서 건재하시거늘 후궁의 소생을 원자로 삼는 것은 국본을 흔드는 일이옵니다. 예로부터 서자를 세우는 것은 적자가 없을 때의 일이옵니다. 아직 중전마마께서 왕자를 낳으실 가능성이 있사온데 어찌 이리 급히 결정하시려 하시나이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대간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허나 숙종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과인의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더는 아뢰지 말라. 그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안엔 오히려 차가운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왕이 이토록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숙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씨를 희빈으로 승격시켰고 마침내 그 아이를 원자로 책봉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왕실의 경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남인 세력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장희빈을 지지했고 그녀의 아들이 원자로 책봉되는 것을 자신들의 승리로 여겼습니다. 반면 서인 세력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중전 민씨를 지지했고 후궁의 아들이 원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조정은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사환국입니다. 환국이란 정권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뒤바뀜은 언제나 피를 동반했습니다. 숙종은 서인 대신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영의정 김수항을 비롯한 서인의 핵심 인물들이 유배되었고 일부는 사사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남인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장희빈이 있었습니다. 숙종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중전 민씨를 폐위했습니다. 중전은 질투가 심하고 후궁을 해하려 했다. 이것이 숙종이 내세운 이유였습니다. 민씨는 눈물로 호소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궁궐에서 쫓겨나 서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훗날 폐비 민씨로 불리게 될 그녀는 눈물 속에서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장희빈이 올랐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을 중전으로 책봉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국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자였습니다. 3살의 어린 세자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 화려한 처소에서 그는 어머니가 중전마마로 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하들이 무릎 꿇고 그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허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탄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불러왔다는 것을, 자신의 어머니가 중전이 되기 위해 다른 여인이 궁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자신이 세자가 되기 위해 조정이 피로 물들었다는 것을. 그는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러나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대한 정치적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평생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세자가 6살이 되던 해 궁궐의 공기가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을 총애하던 그의 열정은 서서히 식어갔고 그 자리를 회한과 후회가 채워갔습니다. 그는 문득문득 폐위된 민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온화했던 미소가 조용히 자신을 받들던 그 모습이 그리워졌습니다. 반면 장희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중전이 된 이후 교만해졌습니다. 궁궐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날로 커졌고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견제하는 이들을 가만두지 않았고 숙종에게도 자신의 뜻을 거침없이 밀어붙였습니다. 숙종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것이 과인이 원했던 것인가? 그는 밤마다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숙종 20년 갑술년. 궁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역사는 명확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려진 것은 숙종이 갑자기 장희빈에게 분노했다는 것뿐입니다. 어떤 이는 장희빈이 숙종의 다른 후궁을 해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너무 교만하여 숙종의 마음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을 다시 희빈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그리고 폐위되었던 민씨를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술환국입니다. 정권은 다시 뒤집혔습니다. 남인들이 축출되고 서인들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6년 전 피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9살의 세자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제까지 중전마마였던 어머니는 오늘 다시 희빈마마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처소에서 쫓겨나 궁궐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세자는 낯선 여인을 어마마마라 부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복위한 2년 왕후 민씨였습니다. 마마, 이제부터는 저승전의 민씨 마마를 어마마마라 부르셔야 하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제까지 어마마마였던 분은 어찌 되는 것이냐? 이제부터는 희빈마마라 부르셔야 하옵니다. 세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어머니가 아닌 것이 될 수 있는지, 낯선 여인이 어떻게 어머니가 될 수 있는지. 하지만 그는 어린아이였고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보기한 인현왕후는 온화했습니다. 그녀는 세자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보살폈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했습니다. 마마, 두려워 마시옵소서. 소신이 마마를 지켜드리겠나이다. 세자는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아이를 염려하는 어른의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세자는 조금씩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희빈은 쫓겨난 처소에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마마. 그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잊지 마시옵소서. 이 어미가 마마의 진정한 어미이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마마의 자리를 노리고 있나이다. 저 여인은 마마를 사랑하는 척하나 속으로는 마마를 없애고 싶어 하나이다. 어마마마. 마마는 이 어미의 아들이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것을 바꿀 수는 없나이다. 장희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안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깊은 애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쪽에선 온화한 정모가 자신을 보살폈고, 다른 한쪽에선 쫓겨난 생모가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세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한 명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정치의 도구라는 것을, 자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겐 희망이고 누군가에겐 위협이라는 것을. 밤마다 그는 홀로 앉아 궁궐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너머 한양거리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누구를 어머니라 부르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달랐습니다. 자신은 세자였고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9살의 소녀는 그렇게 너무 일찍 세상의 냉혹함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폐위된 생모의 원망과 복이 된 정모의 온화함 사이에서 누구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한편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14살이 되던 해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숙종 27년 인현왕후가 승하했습니다. 궁궐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신하들은 통곡했고 백성들은 애도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온화하고 덕이 높은 왕비로 칭송받았기에 그녀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승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빈장 씨가 중전마마를 저주했다더라. 무당을 불러 신당을 차리고 중전마마의 이름을 적은 인형에 바늘을 꽂았다더라. 소문은 삽시간에 궁궐 안팎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장희빈의 처소에서 신당이 발견되었고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부적과 인형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고의 옥입니다. 숙종은 분노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격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냉혹한 결단이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국모를 저주해? 이는 용서받지 못할 역모다. 대전에서 숙종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저 역적을 끌어내라. 신하들은 숙종의 명을 따랐습니다. 장희빈은 체포되어 취조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부인했습니다. 소신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나이다. 전하, 이는 누군가의 모함이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신당도, 부적도, 인형도 모두 그녀의 처소에서 나왔습니다. 서인 대신들은 한 목소리로 그녀의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전하, 역적을 엄히 다스리소서. 숙종은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한마디를 내렸습니다.
사약을 내리라. 세자는 대전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잘못하였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디 어마마마의 목숨만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소자가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14살의 소년이 대전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내 어미는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니 세자는 처소로 돌아가 근신하라. 아바마마, 물러가라. 숙종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세자는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었지만 아무도 그의 울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숙종 27년 10월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소신은 죄가 없나이다 전하 세자마마. 하지만 사약은 이미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마마 부디 살아남으소서. 그녀는 사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때 조선의 중전이었던 여인은 역적으로 죽어갔습니다. 세자는 어머니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소에 갇혀 멀리서 어머니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세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한밤중 달빛만이 그의 처소를 비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산산조각 나 흩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자는 모든 감정을 봉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깊은 침묵 속으로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병환이 드신 것이 아니옵니까? 너무 충격이 크셔서 말씀조차 줄어드셨다더이다. 절이 유약하시니 훗날 왕이 되시면 어찌하시려나. 세자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살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숨을 쉬고 걷고 먹고 자는 것. 그것만을 반복했습니다. 14살의 소녀는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침묵은 앞으로 20년 가까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세자는 30년을 세자로 살았습니다. 30년. 한 사람의 인생에서 30년이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자에게 그 30년은 단 하루처럼 길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숙종의 눈치를 살폈고 신하들의 비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역적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평생 짊어져야 했습니다. 숙종은 세자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세자를 볼 때마다 숙종은 장희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죽인 여인. 그 죄책감은 숙종을 짓눌렀고 그는 그 무게를 세자에게 전가했습니다. 숙종은 세자를 대할 때마다 냉담했습니다. 반면 이복 동생 연인군에게는 달랐습니다. 연인군은 숙빈 최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총명했고 활달했으며 숙종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숙종은 노골적으로 연인군을 편애했습니다. 연인이는 참으로 총명하구나.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세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숙종 말년 세자는 대리청정을 맡았습니다. 대리청정이란 왕을 대신하여 정사를 돌보는 것을 뜻합니다. 세자에게는 이것이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이미 노론의 천하였습니다. 노론은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으로
장희빈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하, 역적의 소생이시나 선왕의 은혜로 이 자리에 계심을 잊지 마시옵소서. 노론 대신이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세자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과인은 오직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뿐이요. 경들의 충심도 그것이라 믿겠소.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론 대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하께서 과연 선왕의 뜻을 이으실 수 있겠사옵니까? 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침묵으로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세자는 모욕을 견뎠습니다. 비난을 견뎠습니다. 무시를 견뎠습니다. 그는 때로 병약함을 무기로 삼기도 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조회에 나가지 않았고 그렇게 신하들과의 마찰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나약하다고 비웃었습니다. 세자 저하는 몸도 약하시고 마음도 약하시니 어찌 나라를 다스리시겠는가. 선왕께서는 그토록 강건하시고 총명하신데 세자 저하는 참으로 딱하시도다. 세자는 그들의 비웃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죽은 듯이 숨죽여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세자는 홀로 앉아 궁궐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펼쳐진 한양의 거리를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너머엔 자유로운 이들이 살고 있겠지. 저들은 왕이 아니어도 되고 세자가 아니어도 된다. 저들은 그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은 달랐습니다. 자신은 역적의 아들이었고 유약한 세자였으며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낙인을 그는 평생 짊어져야 했습니다. 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한숨은 밤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30년. 그는 30년을 그렇게 견뎌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긴 시간의 끝에서 숙종이 병상에 눕게 됩니다. 숙종 46년 겨울, 숙종이 병상에 누웠습니다. 오랜 병환으로 그의 몸은 쇠약해졌고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자는 매일같이 대전으로 문안을 드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병상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숙종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숙종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고 거칠었습니다. 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숙종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자. 예, 아바마마. 소신이옵니다. 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종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후회일까요?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냉담함일까요? 세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숙종은 입을 열었습니다. 세자. 왕의 자리란.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도 믿지 못하는 자리다. 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숙종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과인은 평생 외로웠다. 신하도 후궁도 심지어 아들도 그 누구도 진심으로 과인을 대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다들 과인의 권력을 원했을 뿐이다. 과인이라는 사람을 원한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자리를 원했을 뿐이지. 세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숙종은 세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왕이 되면 너도 외로울 것이다. 아무도 믿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너의 운명이니라. 숙종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감당하라. 그것이 숙종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세자는 기다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고생했다는 말을, 그 무엇이든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을. 하지만 끝내 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숙종 46년 6월, 숙종이 승하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궁궐 안엔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하들이, 궁녀들이, 내관들이 모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요히 앉아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끝내 없었구나. 사랑한다는 말도, 고생했다는 말도 그저 왕이라는 짐만을 남기고 가시는구나. 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숙종의 국장이 치러졌고 세자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나이 33이었습니다. 30년을 세자로 살았던 그가 마침내 왕이 된 것입니다. 조선 제20대 왕 경종. 신하들은 그에게 절했고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라는 것을, 왕과는 영광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 자신은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경종은 왕좌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옥좌 위에서 그는 조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신하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안엔 충성도, 존경도 없었습니다. 그저 경계와 의심, 그리고 냉소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경종은 생각했습니다. 30년을 견뎌왔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은 선왕의 뜻을 이어 조선을 다스리겠노라.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오랜 침묵 끝에 터져나온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종이 즉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아직 혈육이 없으시니 속히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하시옵소서. 노론 사대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 이들은 노론의 핵심이었고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경종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과인에게 혈육이 없다 하셨소?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래서 연인군을 세제로 삼고 대리청정까지 맡기라 하시는 것이오. 전하의 성체가 불편하시니 국사를 돌보실 이가 필요하옵니다. 노론 대신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경종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리청정이라. 그는 옥좌에서 일어섰습니다. 과인이 두 눈을 뜨고 살아있거늘 대리청정을 운운하는 것은 무슨 뜻이오?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는 과인을 왕으로 인정치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오? 대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평생 유약하고 조용했던 세자가 이제 왕이 되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경들은 과인을 시험하는 것이오? 경종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아니면 과인을 무시하는 것이오? 노론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신들은 오직 국본을 위하여. 국본? 경종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30년을 세자로 있었으되 단 한 번도 과인을 국본으로 대접한 적이 없던 경들이 이제 와서 국본을 운운하시오? 대전은 고요했습니다. 경종은 다시 옥좌에 앉았습니다. 물러가시오. 과인이 다시 생각해 보겠소. 그날 밤 궁궐 안에서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소론 대신들이 경종을 찾아왔습니다. 소론은 노론과 대립하는 세력이었고 경종을 지지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전하, 이는 명백한 역모이옵니다.
소론의 영수 김일경이 말했습니다. 노론은 전하를 폐하고 연인군을 옹립하려는 것이옵니다. 대리청정이란 그 첫걸음에 불과하옵니다. 경종은 침묵했습니다. 전하께서 명을 내리시면 신들이 역적을 처단하겠나이다. 소론 대신들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경종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궁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구나. 30년을 참아온 복수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경종 1년 10월 신축년, 노론 사대신이 영모죄로 탄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축옥사입니다. 소론은 노론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저들은 전하를 시해하려 하였나이다. 대리청정 상소는 영모의 서막이었나이다. 조정은 다시 한번 피로 물들었습니다. 노론 사대신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김창집은 거제도로, 이이명은 진도로, 이건명은 남해로, 조태채는 흑산도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끌려가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신들은 오직 국본을 위하여.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종은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년 뒤, 경종 2년 3월, 목호룡이라는 자가 놀라운 고변을 했습니다. 노론이 전하를 시해하려 했나이다. 이것이 바로 삼수의 옥입니다. 목호룡은 노론이 경종을 독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폭로했습니다. 저들은 전하께 독이 든 약을 올리려 했으며 만약 그것이 실패하면 칼로 시해하려 했나이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론은 즉각 노론을 역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전하, 역적의 뿌리를 뽑으셔야 하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비를 베푸실 때가 아니옵니다. 명을 내리시옵소서. 경종은 오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대전은 고요했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이며 경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허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역도들을 국법으로 엄히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이민옥사입니다. 노론 사대신은 다시 압송되어 국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신들은 억울하옵니다. 전하, 이는 모함이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종 2년 5월, 노론 사대신에게 사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창집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이명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건명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조태채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역적으로 죽어갔습니다. 30년을 참아온 왕의 칼날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이, 자신을 평생 역적의 아들로 몰아세웠던 자들이 이제 역적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경종은 그들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 기쁨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지난 30년의 고통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빈 마음으로 조정이 피로 물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론을 숙청한 뒤 경종은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장희빈의 호를 옥산부 대빈으로 추존하고 그녀를 위한 제례를 올렸습니다. 어마마마. 경종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소서. 소자가 어마마마의 원한을 풀었나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없었습니다. 복수를 이루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경종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병약했던 그의 몸은 4년간의 경무와 정치적 투쟁으로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경종 4년 8월, 경종은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조정은 술렁이었습니다. 전하의 용체가 심히 위중하시다더이다. 이제 시일이 얼마 남지 않으신 듯하옵니다. 신하들은
각자의 속내를 품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왕세제 연인군이 경종을 찾아왔습니다. 연인군은 경종의 이복 동생이었고 노론 숙청 이후에도 왕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 연인군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경종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우야, 형님, 기력을 차리셔야 하옵니다. 연인군은 경종의 침상 곁에 앉았습니다. 소제가 형님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왔나이다. 그는 시녀를 불러 음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형님께서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 하기에 소제가 입맛을 돋우기 위해 게장과 생감을 올렸나이다. 경종은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게장과 생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아우야. 경종은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게장과 생감은 상극인 음식이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게와 감을 함께 먹으면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경종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경종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온몸을 뒤틀며 괴로워했습니다. 전하, 전하. 궁녀들이 황급히 어이를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종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경종 4년 8월 25일, 경종이 승하했습니다. 그의 나이 37이었습니다. 재위 4년, 너무나 짧은 왕이었습니다. 경종의 죽음 이후 궁궐엔 소문이 퍼졌습니다. 연인군이 형님을 독살했다더이다. 게장과 감을 함께 드셨다가 돌아가셨다지 않소? 그것이 우연이겠소? 분명 연인군이 일부러.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종 독살설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경종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의혹으로 남았습니다. 경종이 승하한 뒤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21대 왕 영조입니다. 영조는 총명했고 강건했으며 개혁적이었습니다. 그는 52년간 재위하며 조선 중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한 가지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형을 독살한 왕. 이 의혹은 영조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영조는 형 경종의 무덤, 의릉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소제는 억울하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제는 형님을 해치려 한 적이 없나이다. 소제의 진심을 하늘은 알 것이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소로는 끊임없이 영조를 공격했습니다. 저자는 형을 시해한 역적이옵니다. 정통성이 없는 왕이옵니다. 영조는 분노했고 슬퍼했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영조는 경종에 대한 기록을 다시 쓰게 했습니다. 경종실록의 내용이 형님을 너무 나쁘게 기록했다. 다시 쓰도록 하라. 그는 경종수정실록을 편찬하게 했고 경종을 더 좋게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경종을 위한 제사를 극진히 지냈고 경종의 능을 정성스럽게 관리했습니다. 형님, 소제는 형님을 존경하옵니다. 형님은 훌륭한 왕이셨나이다. 영조는 평생 형에 대한 우애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변명이었을까요? 역사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영조가 정말로 경종을 독살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불운이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영조가 평생 그 의혹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경종을 기리는 영조의 모습은 진심 어린 형제였을까요? 아니면 왕이 된 아우의 숙명적인 자기 변호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두 형제 모두 왕관의 무게에 짓눌려 살았다는 것뿐입니다. 왕이 되는 것이 축복일까요? 형벌일까요? 경종은 태어난 순간부터
거대한 정치적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원망했고 어머니를 그리워했으며 평생을 고독 속에서 자신과 싸웠습니다. 재위 4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30년의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을 심판했고 자신을 역적의 아들로 몰아세웠던 자들에게 칼날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난 자리엔 기쁨이 아니라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지난 30년의 고통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자신을 독살설의 그림자 속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